안녕하십니까. 김능구,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여권 주자에 비해서 너무나 미약한 야권 주자의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서 야권 지지도가 굉장히 열악한데, 문제는 너무나 없기 때문에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또 1등을 하고 있어요. 야권 지지자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논의하는 게 전체적인 정치 구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꼬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야권에 워낙에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지지도가 미약하고 그래서 윤석열 현 검찰총장을 빼면은 사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야권 지지층은 20여 프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윤석열 총장 한 10% 빼고 그 다음에 홍준표니 이런 분들 몇 명 빼놓으면은 실질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을 뺀다라고 하면은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이 야권 대권 가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윤석열에 지금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총장이 네. 본래 이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본인이 빼달라 하면 빼주게 돼 있거든요. 네. 우리 잘 기억하잖아요. 유시민 이 소장이, 네. 이사장이 맞습니다. 자기 대권주자 빼달라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안 뺐어요. 그러니까 또 빼달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안 뺄 수가 없었죠. 그럼 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작년에는 빼달라고 그랬어요. 네. 예, 명시적으로 빼달라고 했던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올해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야권 1위로 이렇게 10%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빼고 있어요. 빼달라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안 한 거죠. 네. 예를 들면은. 그래서 그래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여론조사 성립을 위해서 자기 빼달라 소리는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닐 거고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고,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인데 계속 빼달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측면이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보수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캠프를 구성해가지고 윤석열을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컨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윤 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야를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지만 또 윤석열 총장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 잘 알다시피 국정농단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정말 이 국정원과 정권에 맞섰어. 예를 들면 자천되기까지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또 이렇게 떠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정농단 수사 때 본인이 그때 특별검사보가 됐습니까? 이게 특별검사 밑에서 일을 하면서 사실상은 수사를 지휘했었고, 그러고 나서 또 이 정부가 들어와서 중앙지검장으로 이렇게, 그렇죠. 발탁이 되면서 거기에서 적폐 수사를 갖다가 사실상 지휘했죠. 직급을 내려가면서. 네. 그런데 그거를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총지휘권까지 이렇게 네. 주면서 성력도, 권력의 성력도 그립낌 없이 수사하라. 네. 이런 지침을 내릴 정도로 신뢰관계였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현 집권 세력의 어떤 면에서는 적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동되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조국 수사 때부터 맞습니다.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부터는 야권 지지층의 어떤
그때부터 이 선호가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했던 예.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도 지금 현재는 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예. 뭐 연신 공방전과 또 압박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버티고 지금 있고 이런 건데 이 속에서 지금 우리의 이 뜻을 우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사람이 저 사람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어떤 심리가 저는 작용됐지 않나 이래 보는데 안타까운 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1등이 되는 건 맞는데요. 예. 지금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대표도 꼽았죠. 예. 김종인 그 문재인 정부 총선 승리의 1등 공신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대권 주자가 됐던 거고 박근혜 정부가 낙마하면서 그거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 1등 공신이 김종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분을 또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 됐던 거고 이제 대권 후보까지 적폐 수사의 수장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미래통합당의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은 뭐 그 적은 아군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 상황이 끝나고 과연 원어부댐으로서 경쟁을 할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임프레시브 할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의 그 미래통합당이 인물난이 고질적인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때도 반기문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독자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을 노리는 세력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건데 그런 상황에서 그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낙마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없으니까 결국 황교안 대표 전직 총리였는데 총선 바로 그 선대위원장도 아니고 대표로 오는 것도 사실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과연 지금의 미래통합당이 과연 그 반석에 올라갈 때가 언젠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윤석열 1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에 내년에 서울시장 재보선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도 지리멸렬해가지고 참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대권도 무의미해지고 결과적으로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겨울로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초겨울이었지만 아주 맹동으로 아주 극한 추위로 들어가고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이 87 6월 항쟁 이후에 그 헌법이 다시 바뀌고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도 예를 들면 지금 보수 야당이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어요. 그리고 이 민주당 정부 이렇게 두 번 김대중 노무현을 지나서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을 했죠.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내부적으로 그 당과 함께 성장하고 커온 사람이 사실상 그 인물난을 갖다가 겪게 된 거죠. 그 원인은 뭐 차치하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반기문 그래서 굉장히 윤석열 지금 총장도 만약에 본인이 얼떨떨하고 당혹스럽겠지만 이 야권 대선 주자 1위를 한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은 저는 가장 고민해야 될 사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아니겠는가 이렇게 싶어요. 네.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금방 이야기가 탄핵이 이루어진 게 당시에 그 새누리당입니까? 예. 그렇죠. 당시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그 지지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한 거는 반기문이란 대안이 있으니까 이걸 탄핵했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오히려 탄핵을 하고 새롭게 우리가 해서 그 후보를 앉혀가지고 반기문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탄핵 자체도 반기문이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했다.
이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뭐 좀 어디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아니, 처음 뭐, 하는 거죠. 그 암암리에 다 알고 있는 암암리에 다, 사실인데 뭐 예. 입 밖에 내는 건 좀 그쪽에서는 그렇고 예. 사실은 이게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그렇고 그 동안에 그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황교안 후보도 그렇고 대표도 그렇고 사실 당에서 길러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계속 빼먹은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김 뭐 이렇게 인물을 내세울 때는 그리고 우리가 DJ 노무현 정권 이후에 우리가 찾아올 수 있었던 거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그 박근혜와 그 MB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후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면 당에서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윤석열 카드 자체는 어떻게 보면 레이스로 원오브 댐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다른 주자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건 굉장히 자멸의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불임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뭔가 이번이 아니더라도 씨를 뿌리는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거고 그 첫 번째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이 국민들이나 아까 암암리에는 다 알고 있다 그러는데 잘 몰라요. 그 일반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은 그 새누리당에서 탈당해가지고 탈당파 이른바 이 탄핵에 찬성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탈당파로 해가지고 거의 반반이었죠. 예를 들면은 이게 그랬는데 이 부분들이 결국은 무슨 노선 차이로 이 사람들은 개혁적 보수고 이 사람은 수구 보수기 때문에 탈당을 하고 이렇게 나눠졌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이분들은 반기문이라는 대안을 가지고서 그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당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좀 아는 분들하고 하면은 탈당 안 했던 분들도 반기문이가 저기서 그렇게 대선 후보로 가는 과정이 있으면은 여차제 가면 자기들도 합류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졌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마지막 반기문까지도 노하는 세력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태극기 세력 아닌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탈당파와 현재 계속 있었던 사람들과의 반목 이런 부분들은 넘어설 수 없는 지난 총선 때도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서로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전에 당이 안 키웠다 사람을 이 지도자는 당이 키우지 않죠. 본인이 커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본인들이 주창하는 어떤 비전과 대안을 가지고 어떤 세력화들이 이루어지질 못하고 친박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어떤 이 대선 후보 주자 그리고 대통령 감을 가지고서 이게 몇 년입니까 그게 거의 이렇게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저는 아무도 거기에서 제대로 왜냐하면 그 속에서 당대표도 되고 후보도 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어떤 걸출함 나가기 어려웠던 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자업자득이다 이래 봅니다. 아니 저는 인재는 스스로 크지 못해요. 정치권에서 정당의 기능이 사람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저기 젊은 친구들 해가지고 너희들 왜 안 크느냐 그거 말이 안 되죠. 저는 그래서 정당의 본연의 임무는 인재 양성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줄탁동시를 해야죠. 밖에서 쪼아주고 안에도 치고받고 이런 장을 만드는 게 정당의 전당대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그 의미가 있었던 게 지난번에 탄핵 사태 때도 잔류파와 탈당파의 노선 차이는 딱 그겁니다. 잔류파 같은 경우에는 명예로운 퇴진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나 그만두고 언제까지 대선 다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김병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물려주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잔류파들의 얘기였고, 탈당파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지금 새로운 세부대에는 세술은 세부대에 남아야지, 이렇게 나갔던 전술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제가 보기엔 여기에 기본적인 문제는 친이 친박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실패한 게, 사실 그때 적폐청산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문재인 정권에 나온 게 아니라 그때도 부역자 적폐청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당 내부에 편가를 읽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친박들도 챙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잔류파 같은 경우에도 불만이 부글부글 했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잔류파가 됐든 탈당파가 됐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라는 공감대는 적어도 세 번째 기자회견 이후에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탄핵까지 가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삼스럽게 지금 탄핵 과정을 갖다가 다시 짚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김 소장님도 인정했듯이 현재 미래통합당 내에서 의원들 간에 노선 차이는 크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고, 그 측면은 오히려 아쉬움을 주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항상 소장 개혁파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쭉 매기 역할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때 사실상 그것이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되지면서 이후에 지금 뭐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도 대선 주자로는 계속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오세훈 전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이 국민적인 어떤 지지를 갖다가 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그동안 당에 있으면서 이게 그런 역할로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는 정도가 약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무성 전 대표를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김무성 전 대표가 지금 이번 총선에서 공천 탈락자, 뭐 불출마자들 모아서 46명을 데리고 마포에서 정치 사랑방을 지금 열었지 않습니까? 혹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올라다가 못 갔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목적 의식적으로 그걸 세우면서 본인이 킹메이커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김무성 대표를 좀 주목해보고 싶냐면, 이분이 사실은 박근혜를 초기에 자장이었잖아, 캠페인에. 그렇죠. 2007년도에 자기가 총괄선대 본부장 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자기 이동식 침대 갖다 놓고 거기서 이게 경선 캠프를 갖다 전부 다 그거를 이끌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친박에서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상대편으로 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와가지고 당선을 됐죠. 그때 재미있는 게 49시간의 룰이 있어요.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49시간 룰이요? 김무성 당대표가,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맞서서 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책과 이걸 이야기하는데, 기억납니다. 그걸 번복하는 게 39시간, 39시간이 되기 전에 그걸 번복한다는 거야. 자기가 이거는 말을 갖다가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굉장히 무대로서 별명이 있었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묵직하고 이렇게 단단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던데, 한두 번이 아니고 그걸 몇 번 이렇게 번복하면서 국민들이 볼 때 저거 뭐 헛거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난 20대 총선 때 뭐 옥색하고 나르사 이런 부분까지도 사람들이 거기는 많은 고충과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화적으로 봤던 게 그 이미지의 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서 어쨌든 보수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이 노욕을 전부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저는 이해찬 당대표가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봅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어쨌든 대선하고는 뭐 될 수도 없지만 욕심을 안 부렸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도 그렇지만 차기 내년 재보선 이후에 이 통합당의 당대표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당대표가 결국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당대표가 결국은 어떤
대선 후보로 만들고 승리할 수 있는 기반과 그 사람을 정책과 이런 걸 구축하는 그게 되지 않